근데 고지혈증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아, 태어난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나라에 별로 많지 않은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비만이라고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 이상은 더 심해지고 심근경색, 뇌졸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한상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고지혈증을 조심하세요 하는 얘기를 들어도 당장 어디가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의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가 멈추기 전에 저자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지혈증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피에 지방 성분이 많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들 아실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학술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아, 그럼 뭔가요? 지방은 아니고요. 네.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콜레스테롤은 지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닌 기름 쪽에 해당되는 이런 영양분을 전체를 지질이라고 하면 그 중에 칼로리가 되는 걸 지방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칼로리는 안 돼요.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호르몬을 만들거나 세포의 일부 성분이 되거나 그러니까 기능을 하거나 구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칼로리로 태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이제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아닌 지질이 좀 많이 돌아다닌다.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고지혈증이 있다 그래도 검사로 나오기 전까지는 느끼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혈압은 그래도 한 230 정도 되면 이제 고혈압성 뇌병증이라고 해서 두통이 생기시는 분들이 일부 생길 수 있고 당뇨가 너무 심한 경우에 소변이 좀 자주 나오거나 거품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고지혈증은 정말 심하고 오래돼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증상이 없어서 실제 고지혈증은 여태까지 병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요. 고혈압은 고혈압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죠. 당뇨도 나이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비만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가 되잖아요. 근데 고지혈증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아, 태어난 건가요? 네. 원래 높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원래 그분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드는 분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이 정도 먹으면 이렇게 많이 합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체질적으로. 그런데 평생 나보고 환자라고 안 하더니 나이 드니까 나보고 동맥경화의 원흉이라고 하네? 수십 년 동안 병이라고 안 하더니 갑자기 환자라고 이렇게 갑자기 질환 딱지를 붙이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간이 정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혈관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합성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 뿐인 거죠. 이상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병에 비해서 그냥 그렇게 세팅된 분이다. 이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정도가 거의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생애 처음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때 바로 알겠네요. 네. 일찍부터 높은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기에 따라서 좀 변하기 때문에 달라지긴 하는데 이른 나이 때부터 높은 걸 확인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겠는데요. 놀라시죠? 내가 20대인데 뭐 170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놀라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약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이른 나이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동맥경화가 생길 그런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그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에 생기는 생물학적인 원리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혈관 벽의 안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고혈압은 이 혈관벽을 처음에 상처를 내요. 물리적으로 상처를 내고 틈새를 고혈압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 혈액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니는데 콜레스테롤은 기름이라서 혈액은 물이기 때문에 섞이질 않으니까 섞게 만드는 택배 상자를 LDL이라고 부릅니다. LDL이라는 택배 상자 안에 콜레스테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양분이니까 몸에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드는 사람이라서 받아도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밥을 좀 덜 먹어야 되는데 밥을 많이 먹는 현대사회다 보니까 간 능력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만들어요. 너무 많이 혈액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천대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처난 혈관벽에 가서 박혀요. 그 안에서 박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일으키다가 터져서 콜레스테롤이 그 안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벽 안쪽에 누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인 형태를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불러요.
이 동맥경화를 까서 보면 그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혈관벽을 보면 이 누런 콜레스테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라고 1950년대부터 그때는 이제 이걸 모르니까 지금은 다 알게 됐는데 콜레스테롤을 만든 그 LDL이 거기 와서 박히고 염증을 계속 일으키다가 결국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결국엔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오는 바람에 염증이 이기질 못하고 쌓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혈액 안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설을 세워본 거죠, 이제.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적게 나오게 만드는 스타틴이 나오면서부터 놀라울 정도로 동맥경화가 적게 생기고 심근경색이 덜 생기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지혈증을 명확하게 병으로 진단하고 레벨에 대해서 이제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고지혈증이라는 병 자체를 정의를 안 했어요. 약이 나오면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전에는 고지혈증 하면 약간 나이 든 사람의 병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 젊은 고지혈증 환자가 많다고 하는 거는 스타틴이란 약의 출현이나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대 이전에는 고지혈증이라는 병명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학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고지혈증이라는 병을 만들었고 심지어 LDL 콜레스테롤을 제가 레지던트 하던 1990년대에는 측정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프리드발트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측정한 거 가지고 계산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직접 측정 방법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실은 고지혈증의 역사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도 10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쯤부터 이게 측정 방법이 굉장히 쉽고 하니까 건강검진에서 다 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을 측정하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고지혈증 진단 받으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지혈증이 체중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체중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아예 유전학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체질적으로 결정된 거에 비해서 비만이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지방이 많으면 또 한 단계 또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체중 관리를 하거나 지방 시기를 관리를 하시게 되면 본인의 간에서의 생산량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수는 있게 됩니다. 어떤 연구에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얘기가 아주 복잡한데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뚱뚱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체질량 지수라고, 그러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으로 해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환산하는 BMI. 예,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 그게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에서의 정상 수치는 23.5까지거든요. 20에서 23.5인데 서구권은 25까지를 정상으로 합니다. 그 정상이라고 한 범위가 사망률이 제일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의학 연구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이후로 자꾸 데이터들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점점 25 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낮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그전 연구를 다 모아서 미국의 NI 국립보건원 이제 캐서린 플레갈 박사님이 전부 다 수백만 명을 데이터를 다 모아서 발표를 했더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만 1단계 25에서 30, 서구권으로 따지면 과체중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일 사망률이 적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대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오비시티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비만 역설이다 뭐 이 정도로 학술적인 재밌는 현상이라고 알았는데 모든 데이터를 모아놓고 보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산다고 나오니까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한 데이터는 그건 아니고 다시 보니까 정상 체중이 또 오래 산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후로 계속 나오는 데이터들은 보면은 약간 뚱뚱한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우세한 데다가 국내 비만 학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25에서 30이 더 오래 산 걸로 나와요. 한국인들 데이터조차.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체질량 지수가 그렇게 과학적인 지수가 아닙니다. 1800년대인가 벨기에 한 통계학자가 그분이 약간 천재인데 직관적으로 그냥 만든 수치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뚱뚱한 거 볼 수 있겠네 해가지고 그냥 만든 거고 내내 안 쓰다가 1970년대에 미국에서 보험사가 뭔가 뚱뚱하다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WHO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 비만하다는 전 세계적인 지표를 만들지 못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제 살찐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피하 지방 자체는 건강에 그렇게 큰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장 지방이라서 실제 우리가 대사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허리둘레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남자는 90, 여자는 85 이상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나라에 별로 많지 않은 마른 비만이 되게 많아요. 약간 팔다리 가늘고 이티처럼 배만 볼록 나오는. 그게 다른 나라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서구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체형인데 한국에 많아요.
그게 살이 찌는 체형이 아닌데 너무 많은 칼로리를 먹다 보니까 몸에서 저장될 만한 곳이 내장 지방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배만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 이상은 더 심해지고 결국 살찐 사람보다 더 나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심근경색, 뇌졸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상한 패러독스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이렇게 비만이라고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분들의 생존율은 좀 나쁠 수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뒤섞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참 위험한 거네요.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기관인데 너무 많게 되면 우리 몸에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굉장히 안 좋은 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학술적으로는 틀린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잡한 얘기지만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혈액을 측정을 하면은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걸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LDL 콜레스테롤인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가 나옵니다. TG라고.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이렇게 네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보지 마시고 중성지방 수치를 보고서 내가 얼마나 좀 기름기 있게 먹나 그 정도 좀 보시고 그게 한 250 넘어가면 내가 좀 삼겹살을 많이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시면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HDL을 보시고 너무 낮으면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좀 여러 약도 실패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HDL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몸에 잘못 뿌려진 콜레스테롤을 회수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동일한 콜레스테롤인데 간으로 돌아오고 있는 콜레스테롤입니다. LDL은 지금 가서 나쁜 짓 할 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서 분탕질 하는 놈이니까 나쁜 놈이고 얘는 지금 잡혀오는 애. 둘 다 콜레스테롤이지만 잡혀오는 애와 나쁜 짓 하러 가는 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데 얘가 높아도 좋아하지 마시고 낮아도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LDL이 높으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정도가 간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LDL이 너무 낮아도 심혈관계 질환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원래 낮은 사람은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이에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을 하기 때문에 일정량을 반드시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합성하는 거는 근육과 간이 제일 많이 합성하거든요. 간은 너무 많이 합성을 하니까 합성을 한 다음에 혈액에 보내서 몸에서 필요로 하는 근육과 부신, 난소, 정소에 보내거든요. 걔네들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으면 간이 덜 합성한다는 얘기예요. 간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영양소를 못 받거나 생산 능력이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간 질환자인가? 술을 많이 드셨나? 아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간염이 있나? 이렇게 측정을 하는 지표였어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으면 간과 관련된 영양 상태가 떨어져 있는 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뭐 약을 드셨다면 약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애초에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0 이하로 떨어지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물 치료에 쓰이는 스타틴은 효과는 확실한 거잖아요. 효과는 굉장히 강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확실하게 있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부작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그냥 콜레스테롤 합성과 관련된 부작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합성과 무관한 부작용이 또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합성과 관련된 부작용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그 세포에서 하는 게 일단 그 세포의 세포막을 보수를 하거든요. 근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근육 세포의 세포막을 보수를 해요. 이 약이 너무 강해서 근육 세포막을 보수하는데 좀 제대로 못한다. 그럼 근육이 세포가 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과 관련된 피로감이나 근육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흔하게 느끼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틴과 관련된 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잘 생각해 보시세요. 고지혈증은 증상이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의사가 고지혈증이라고 진단하고 약을 줘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난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부작용을 느끼면서 괴로운 거죠. 갑자기 통증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괴롭히는 약이지. 이 약 때문에 내가 앞으로 뇌졸중이 예방된다는 거를 실감하기 힘든 거죠. 1차 예방이라고 해서 뇌졸중 생기기 전 환자한테 약을 줬을 때 환자들의 수능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일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걸린 분들의 수능도는 굉장히 높아요. 한번 당해봤습니다.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타틴 관련된 수능도 문제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의사들이 이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환자들과의 협력 관계,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약에 대한 효과를 너무 맹신하고 많이 처방이 되면서 환자들과 좀 관계가 나빠진 게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육통이 약한 게 아니라 좀 강하게 오나 보죠? 강한 분들도 있고 약한데 공포감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하긴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있던 통증을 없애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던 통증이 생기니까 무서울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근육과 관련된 부작용 중에 제일 흔한 게 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상하게 쥐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환자들은 자기가 쥐가 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쥐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몸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밤에 쥐가 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엄청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한 달에 한 2번쯤 생기고 나면 굉장히 몸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가 그게 부작용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거나 그거는 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정형외과 가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는 이 약 때문에 그랬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약에 대한 수능도가 떨어지게 되죠. 차라리 이제 스타틴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약을 뭐 교체를 하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담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고지혈증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별 특징이 없습니다. 특징이 아예 없나요? 그러니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래도 패턴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여자분들이요. 폐경이 되고 나면 콜레스테롤이 크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이 남자가 더 많아요. 6대 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4라고 하는 비율도 거의 폐경 이후에 압도적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 뇌졸중 환자 캠페인을 합니다. 남자가 더 많은데. 근데 남자는 꾸준히 많고 여자는 거의 없다가 폐경 이후에 압도적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폐경 이후에 고지혈증 관리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여성분들한테 뇌졸중 관리가 크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이 스타틴 약물에 대한 공포감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수능도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이 약은 뇌졸중 걸리시거나 심근경색 걸리신 분들한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약인지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스타틴의 부작용이 없는 약이 좀 곧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주사제로는 있긴 한데 이 주사제는 아프기도 하고 되게 비싸고 한 번 주사만 200만 원 넘는 약도 있어요.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약이고 간단하긴 한데 엄청 비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학 과잉 시대, 약간 건강 과민 시대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사들이 여태까지는 좀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좀 덜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스타틴이라는 약에 대해서 양과 음에 대해서 부작용은 있다. 근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면 된다라는 걸 잘 알려드리고 먹을 필요 없는 분들이 먹으면서 부작용들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환자들이 잘 먹어야 된다는 걸 잘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운동은 콜레스테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조금이요. 조금. 그럼 열심히 해도 대세에는 영향을 거의 영향을 안 줍니다. 당뇨와 혈압은 보람을 크게 느끼십니다. 비만하신 분들이 당뇨가 없어지는 걸 경험하고 고혈압이 없어지는 걸 경험을 하세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하시고 와서 혈압을 재보시고서 그대로예요? 뭐 근데 심지어 더 올랐어요?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얘기를 해요. 간이 너무 좋아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합성합니다. 이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간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먹을 걸 충분히 영양분을 잘 주니까 콜레스테롤 잘 합성하는 것 뿐이지 이건 병이 아니고 영양분이 잘 들어오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병이라고 정의한 것 뿐이다. 그리고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약도 생겼기 때문에 이걸 정의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봤더니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줄어드니까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관리 대상으로 들어간 것 뿐이다. 그러니까 유산소든 근력이든 별로 운동이 별로 뭐 떨어지긴 하는데 별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아마도 해보신 분들이 이제 떨어졌다고 느끼셨어도 아마 한 다음 달 다시 보시면 다시 올라간 거 보실 테고 많이들 좌절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식습관에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오메가3를 먹으면 또 살짝 떨어지고요. 건강식을 하면 콜레스테롤도 살짝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다 얘기하는 게 다 살짝 떨어집니다. 그것도 역시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하다가 좌절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걸 또 경험하실 거예요. 실제로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간의 커패시티, 간의 능력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부터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간 기능 지표였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높은 걸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지금 높은 걸 병이라고 정의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높다고 하는 거를 너무 그렇게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우리가 고지혈증이란 진단명조차 일반인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너무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알려져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지질 동맥 경화 학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게 지질학과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학회 이름을 일반인들이 알까 그런 고민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지혈증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수준까지 되면서 오히려 약간 스타틴에 대한 과잉 반응이 좀 심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고지혈증이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과 당뇨는 분명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고 오히려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생기면 아 나도 이제 드디어 생겼구나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건데 고지혈증은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원래 그 레벨이었는데 왜 나 갑자기 환자라고 하지라고 갑자기 환자라고 분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가 됐구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은 거 정도가 아 나는 간 기능이 좋아서 잘 생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 덜 생산하게 해봐서 한번 봤더니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는 거야.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고지혈증이라는 게 고혈압하고 비교하면 답도 잘 안 보이고 좀 모호한 측면이 많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는 그 실제 혈관에 손상을 줄 만한 환자분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고지혈증은 환자가 잘못한다기보다 실제 수명에 맞는 생화학적인, 유전학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부분인데 오래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변화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학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부분조차 바꾸는 약을 좀 만들어 봤더니 크게 바뀌는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선물인 거죠. 그래서 사실 고지혈증이란 병이 병이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몸에서 생기는 콜레스테롤의 상태를 당신이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걸 조금 우리가 좀 바꿔봤더니 수명이 연장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거 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좀 복잡해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신영일의 톡 한 상 오늘은 증상이 없어서 더 방심하기 쉬운 고지혈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